네, 오늘 CS 스터디 발표 인프라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도커 컴포즈, 그리고 쿠버네티스 순으로 볼 거고요. 먼저 도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커란 이제 격리된 환경인 컨테이너라는 것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가상화학 플랫폼인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는 이제 가볍고 이식성 있는 패키징을 해서 실행하는 기술이 도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커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을 좀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커 파일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스크립트인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도커 파일입니다. 이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OS 같은 걸 쓸 것이냐, 베이스 이미지로 우분투를 사용하고 뭐 이제 이런 필요한 명령어들을 작성하고, 스프링의 자바를 실행할 때는 뭐 자르를 실행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쓰면은 이제 그 스프링 서버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도커 파일로 빌드하는 도커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는 어플리케이션과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 뒤에 볼 도커 컨테이너라는 것을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도커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인데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는 도커 이미지를 이제 실행한 상태가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이제 컴퓨터와 격리된 공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컨테이너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도커 파일을 이제 빌드를 하면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 이미지를 이제 도커 엔진에서 실행을 시키면 도커 컨테이너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격리된 공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커의 특징을 보면은 컨테이너화가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필요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도커 엔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실행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또 경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커가 있기 전에는 가상머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가상머신보다는 훨씬 빠르고 가볍게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가상머신은 각각 게스트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커는 이제 운영체제의 커널을 공유를 해가지고 가상머신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실행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식성 확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커 컨테이너는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이것이 가장 도커의 큰 장점인데, 리눅스, 윈도우, 맥 이런 데서 어디서든 실행하든 도커 엔진만 있으면 똑같은 환경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확장성이라는 특징은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뒤에 보면 도커 컴포즈나 쿠버네티스가 이런 확장성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커를 이제 언제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일관된 개발 환경이 필요할 때 이 도커를 사용합니다. 개발이나 테스트, 운영 환경이 각각 다를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할 도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은 윈도우 PC에서 하고 이제 서버 배포를 이제 리눅스 같은 환경에서 할 때 도커가 없다면은 또 운영체제가 다른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할 때 이제 도커를 사용하고, 이 도커를 사용하면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앱을 빠르게 배포하고 싶을 때 이 도커를 사용하는데요. 도커가 없이 배포를 진행해야 한다면 이제 배포 서버에 스프링을 설치하고, DB가 필요하다면 MySQL도 설치해야 되고 레디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제 도커를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를 이제 배포 서버에 올리고 그 이미지를 실행하면은 바로바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빠르게 실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포 서버에 뭐 MySQL 이런 것들을 별도 설치 과정 없이 바로바로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볼 듯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개발을 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도커 장점입니다. 또
도커는 어플리케이션 격리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충돌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MySQL 서버를 2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하나의 로컬 컴퓨터에서는 MySQL 서버를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면 뭐 포트 번호를 다르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커가 있다면 아주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해서 각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쉽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링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수평 확장이 가능하고, 뒤에 볼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 결합해서 자동 확장도 가능합니다. 도커를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주요 명령어들을 보면은 도커 런, 그리고 옵션을 주고 이제 이미지를 주면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시작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 명령어인데요. 도커 파일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 본 도커 파일을 만들어 놓고 도커 런 이미지를 하면은 이제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시작해줍니다. 또 도커 PS는 이제 도커 엔진에서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고요. 도커 스탑, 도커 스타트, 이 명령어들은 이제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종료하고 종료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도커 런과 스타트의 중요한 차이점은, 도커 런은 컨테이너를 새로 생성하고 도커 스타트는 종료된 컨테이너를 생성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커에 대해서 봤는데, 도커 컴포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도커 컴포즈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이제 다중 컨테이너 도커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듯이 도커 파일로 이제 여러 개의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런 도커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그런 다중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도커 컴포즈로 하나의 파일에서 많은 컨테이너를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도커 컴포즈가 없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도커 파일로 컨테이너를 띄우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링 서버 컨테이너가 있고 MySQL 서버 컨테이너가 있고 레디스 서버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 컨테이너들을 앞에서 봤던 도커 런 명령어로 하나하나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행 순서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줘야 되고, 포트, 네트워크, 볼륨 이런 환경 문수의 실수를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도커 컴포즈를 사용한다면 바로 한 번에 다중 컨테이너들을 순서대로 쉽게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도커 컴포즈의 사용 방법을 먼저 보면은, 여러 개의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하나의 YML 파일로 정리하면 됩니다. 도커 컴포즈.y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제 거기다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YML 파일에 이 각 컨테이너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 웹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웹 서버를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DB 서버를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볼륨 그리고 네트워크들도 이 하나의 파일에 정해주면 됩니다. 볼륨은 도커가 관리하는 전용 저장 공간인데, 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하고 도커에서 내리게 된다면 저장된 그런 데이터들이 모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B를 사용한다면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기 위해서 이 볼륨을 연결해줘야 되고요. 네트워크는 이 도커에서 띄워져 있는 컨테이너들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YML 파일을 정리했다면은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 하나로 모든 컨테이너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컨테이너가 설정대로 실행이 되고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네트워크도 알아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도커 컴포즈 파일 하나와 이 도커 컴포즈 명령 하나면은 모든 팀원들이 동일한 개발 환경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도커 컴포즈 명령하면은 뒤에서 바로바로 컨테이너가 올라옵니다. 이 도커 컴포즈의 필수 명령어를 보면은 도커 슬래시 컴포즈 업 하고 이 슬래시 D가 있는데, 도커 슬래시 컴포즈 업만 하면은 정의된 모든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 실행이 아니라서 터미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슬래시 D를 써서 백그라운드 실행을 하고 이제 필요한 다른 것들을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고요. 도커 컴포즈 다운은 실행된 컨테이너들을 멈추고 모두 삭제하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 로그스 F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각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한 화면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데요. 도커 컴포즈 슬래시 D로 백그라운드 실행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 서버에서 발생한 로그나 뭐 터진 에러 로그 같은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그스 F로 그 발생한 오류나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인데요.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 도커 컴포즈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이제 단일 호스트, 즉 단일 서버에서 여러 개 컨테이너를 띄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에서 이 도커 컴포즈를 실행해서 여러 개 컨테이너를 띄우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이 서버 한 대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이 도커 컴포즈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쿠버네티스인데요. 이 쿠버네티스는 역시 수많은 도커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관리해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데, 거의는 지금 업계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의 뭐 빌드나 생명 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한글말로 영어를 직역했을 때 컨테이너를 지휘한다, 그런 의미로 컨테이너를 지휘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 좀 알아두면 좋은 기본 용어들이 있는데요. 클러스터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전체 서버, 그러니까 전체 서버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그 노드들의 묶음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가 있는데, 노드는 이제 파드가 아래서 볼 파드라는 것이 실행되는 서버 한 대 한 대를 의미하는데, 각각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노드가 이제 파드가 실행되는 서버 한 대니까 도커 컴포즈의 한계였던 이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컨테이너들이 실행되는 그런 한계를 좀 개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묶은 실행 단위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의 묶음이라는 파드를 가지고 실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주요 기능들 몇 개만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CPU가 80% 사용량을 넘기면은 파드를 늘려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한 기준을 넣으면은 이 쿠버네티스가 감지를 하고 파드 개수를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량의 트래픽이 줄어들면은 또 파드 개수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파드를 평상시에는 3개만 유지하겠다, 이런 설정을 해놓으면은 또 그 3개까지 자동으로 또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트래픽을 받을 때나 트래픽이 몰리는 이벤트가 있을 때 굉장히 서버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겠죠. 다음으로 헬스체크, 자동 복구, 이러한 기능도 제공해줍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는 항상 어플리케이션 요청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헬스체크를 진행합니다. 이제 헬스체크를 진행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파드들에게만 트래픽을 제공을 하고, 만약에 파드가 비정상으로 종료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파드를 즉시 다시 재생성하고 이제 트래픽을 새로 생성하는 그 파드로 자동으로 이동해주는 이런 자동 복구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중단 배포라는 또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쿠버네티스는 여러 배포 방식을 또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롤링 업데이트라는 방식은 트래픽이 기존 파드들을 받고 있을 텐데, 여러 파드들이 있다면은 기존 파드들을 하나씩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다음 배포 버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파드를 또 하나씩 생성합니다. 그러면서 트래픽을 기존 파드들이 받고 있고, 이제 또 새로운 파드들로 또 트래픽을 점점 옮겨가면서 트래픽을 계속 받으면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중단 배포라는 기능을 또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SA 같은 곳에도 제공하는 설정과 비밀 관리도 제공하는데요. 설정값과 비밀
언어를 코드 완전 분리해서 코드 수정 없이 한정 설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역시 또 MS에서 해주던 서비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고 트래픽을 또 전달해주고 그런 것들도 쿠버네티스에서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그럼 간단한 사용 방법을 보면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클러스터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또 YAML 작성하면 되는데요. 사용할 기능들에 대해서 YAML 설정을 모두 작성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엄청 많고 그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세세한 설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YAML 파일이 엄청 길고 복잡하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쿠버네티스의 학습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YAML 파일도 굉장히 많죠. 이게 다 분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각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각각 YAML 파일을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은 기능들의 엄청 많은 특성들을 다 알고 있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kubect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kubectl은 도커 컴포즈 업 같은 역할로 이 kubectl apply f 그리고 작성한 YAML들을 다 써주면은 그 설정한 것대로 다 쿠버네티스에서 간단하게 실행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뭐 상태 확인 그리고 업데이트 운영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YAML 파일만 또 수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CPU가 70%가 됐을 때 스케일업을 하도록 설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좀 더 설정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면 YAML 파일만 60%로 수정하면은 또 그거에 맞게 또 쿠버네티스가 또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런 편리함과 그리고 이제 서버의 안정성 그리고 서버 배포나 이런 것의 효율성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